반갑습니다. 이번 편은 우리가 HBM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작으로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 5번째 편이고요. HBM의 구조와 그와 관련된 패키징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HBM 칩 기술의 핵심 사안은 메모리 셀 자체의 기술보다는 결국 패키징 기술, 즉 우리가 3차원적으로 적층하려고 하는 칩의 적층 방법과 이 칩들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인터커넥트 기술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여러 층 쌓고 through silicon via라고 하죠. 관통 실리콘 비아라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전기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연결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미묘하게도 그간 어떤 메인 공정 기술에 가려 다소 사각지역이었던 이러한 패키징 기술이 지금 새로운 메모리의 패러다임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HBM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의 패키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단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반도체 공정이 끝난 웨이퍼입니다. 이렇게 공정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개별 칩으로 이렇게 분리하게 되죠. 그래서 추후 이렇게 분리된 개별 칩들은 PCB 보드와 같은 회로 부위에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리고 포장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좀 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초창기에 다이라고도 부르고 칩이라고도 불렀던 이 용어는 명확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혼용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용어의 쓰임이 많아지면서 이 두 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다이라는 단어는 오래된 영어 단어로서 작은 DIE죠. 작은 조각 또는 주조, 우리가 금속을 녹여서 이렇게 틀에 넣어서 굳히는 방식을 주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조의 틀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금속을 특정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됐던 틀을 지칭하게 되는데요. 반도체 관점에서는 선들이 연결된 회로를 집적화시킨 물리적인 최소 제품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다이들은 웨이퍼의 소잉, 그야말로 톱질처럼 우리가 기계적인 절삭을 하기도 하고요. 레이저 커팅도 하는데요. 이런 커팅을 하기 전에 구획된 하나의 어떤 단위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칩이라는 용어는 주로 후공정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칩이란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도체 제품이 매우 작아서 칩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거죠. 웨이퍼를 이렇게 소잉해서 잘라낸 뒤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다이라는 표현보다는 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수많은 제조 공정을 거친 반도체 칩은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굿 또는 노굿, 양과 불량을 선별하게 됩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진행되는 테스트는 여러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웨이퍼의 공정이 다 끝나게 되면 웨이퍼의 완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관문인 테스트를 우리는 EDS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Electrical Die Sorting Test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이후 조립 공정을 거쳐서 패키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패키징 테스트, 그리고 출하 직전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시되는 품질 테스트 같은 것들도 계속 뒤에 이루어지겠지만요. 바로 첫 번째 이루어지는 테스트가 바로 이 EDS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EDS 테스트는 정기적인 특성 검사를 통해서 웨이퍼 상태에서 각각의 칩들이 원하는 품질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후 양품이 될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혹시 양품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리페어, 수리가 가능한 칩은 다시 양품으로 만들고요. 수리가 영 불가능한 칩은 특정한 표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것은 수리조차도 불가능한 배다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불량으로 판정된 웨이퍼를 배제하고 실제 우리가 생산을 통해서 정상 칩 수가 100개 중에 30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수율을 30%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우선 첫 번째, 그 반도체 칩의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고요. 또는 외부와 정기적인 연결이 필요하죠. 그리고 칩 내에서 발생하는 열을 적절하게 방출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칩을 우리가 통상 EMC라고 부르죠.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고 불리는 일종의 수지 계열, 플라스틱 계열의 물질의 패키지 재료로 감싸서 외부의 기계적이나 화학적인 충격으로부터 시스템과 연결된 칩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고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호와 입력 그리고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제반의 어떤 경로를 제공하게 되죠. 또한 반도체 제품이 동작 시 발생하는 열을 잘 방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웨이퍼에서 분리해낸 개별 칩에 패키징 공정을 적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우리가 한번 이 그림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현재는 플라스틱 재질의 에폭시 물질을 쓰는 몰딩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경우는 습기나 내부의 어떤 비어있는 보이드 등의 불량 현상을 꾸준히 개선해 사용 범위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데요. EEP롬부터는 거의 99.9%를 플라스틱 재료로 봉합하기 시작했고요. D램이나 CPU, 낸드 등 거의 모든 패키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패키지 모양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를 우리가 QFP라는 패키지의 종류로 얘기하죠. 이건 쿼드 플랫 패키지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면 L자형의 핀이 사면에 돌출되어 있는 구조의 패키지 형태입니다. 반면에 요즘 많이 보이는 이 BGA 형태, 우리가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패키지로 부르는데요. 이 패키지를 뒤집어서 아랫면을 보면요, 이렇게 촘촘하게 납땜용 금속 구슬이죠. 솔더 볼들이 칩 하단에 격자의 형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볼 그리드를 우리가 PCB에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가 접착하게 되죠. 매우 소형화, 고집적화에 유리한 그런 패키지 타입입니다. 이런 패키지의 종류와 방식에 대한 내용은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추후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살펴보기로 하고요. 좀 더 전통적인 패키지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언급했던 QFP 패키지를 예로 들어 그 안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QFP의 내부를 보시면요, 아주 얇은, 여기 얇은 선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골드, 금이죠. 와이어로 외부와 연결해주는 리드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칩이 또는 다이가 존재하고요. 외부의 리드와 연결하는 이 노란색의 이 골드 와이어가 바로 본딩 와이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성분인데요. 이런 그 본딩 와이어는 하나의 오차 없이 정밀하게 IC 칩에 연결됩니다. 또 외부로 빠져나온 리드선들은 추후에 PCB 기판 위에 납땜과 같은 방법으로 외부 회로에 연결되게 됩니다. 그 외부에 우리가 EMC,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를 씌워서 최종적으로 봉합하게 되는데요. 이 EMC, 이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는 경화제나 촉매의 존재하에 3차원적인 경화가 가능한 비교적 분자량이 작은 수지의 일종이고요. 기계적으로 또는 전기 절연 및 온도 저항 특성이 매우 우수한 열 경화성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패키지 형태는 우리가 소잉을 통해서 분리된 최종적인 칩을 가지고 패키징을 하는 그런 전통적인 패키징이라면, 우리가 살펴볼 HBM은 지금부터 얘기할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웨이퍼 레벨 패키지란 웨이퍼를 다 우리가 공정을 맞춘 뒤에 하나하나 칩을 잘라내서 패키징했던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요. 웨이퍼 상태에서 아직 소잉을 하지 않고요. 테스트가 다 맞춰진 뒤에 한꺼번에 패키징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웨이퍼 상태에서. 그리고 절단해서 바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그 방식을 우리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사용하게 되면 제조 원가가 많이 세이브가 될 거고요. 두께도 작게 만들 수 있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방열 기능도 보다 우수한 그런 장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우리가 할 때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Fan-in Wafer Level 패키지라는 것이 있고요. Fan-out Wafer Level 패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칩의 크기와 아래쪽에 하늘색이 칩이죠. 그 다음에 위에 요 볼 그리드와 함께 사용된 패키지 재료가 패키지 기판이죠. 정확히 사이즈가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패키징하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Fan-in 패키지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칩 사이즈에 비해서 패키지의 기판의 크기가 더 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칩을 EMC, 아까 말했던 에폭시로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의 패키징을 우리가 Fan-out이라고 부릅니다. 칩 크기가 그대로 패키지 크기가 되는 Fan-in 패키지는 같은 기능을 하는 반도체라도 칩이 새로 개발되면 패키지의 크기가 변할 수 있고 새롭게 패키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또 패키지 솔더 볼의 배열이 칩 크기보다 커지게 되면 패키지를 만들 수가 없고요. 웨이퍼를 패키지 공정이 완료된 다음에 절단하기 때문에 불량인 칩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패키지해야 한다는 비효율성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 팬아웃 패키지는 먼저 칩들을 자른 후에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불량품까지 패키지 공정에 우리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원하는 크기만큼으로 우리가 패키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패키지 테스트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원하는 패키지 솔더볼의 배열을 구현하는 것도 매우 용이합니다. 특히 이종 칩과의 수평 연결이 가능해져서 서로 다른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실장할 수 있는 장점이 당연히 있겠죠. 원래 이 팬인과 팬아웃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회로의 용어에서 유래됐죠. 간단히만 얘기한다면 논리 게이트가 받아들이는 입력의 수가 팬인이고요. 내보낼 수 있는 출력의 수를 팬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패키지의 의미가 확장돼서 신호선이 칩 안쪽에 전부 모여 있으면 팬인이 되는 거고요. 칩 바깥으로도 퍼져나가게 되면 팬아웃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정 방식에 따라 우리가 패키징을 좀 분류하면 몇 가지 대표적인 패키징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칩과 리드 프레임 사이에 우리가 와이어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입니다. 자, 그 뒤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플립 칩 본딩 방식이죠. 플립 칩 본딩 방식은 반도체 칩을 기판에 접합하는 새로운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된 거죠. 먼저 반도체 칩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래서 기판 위에 요 범프라고 불리는 일종의 솔더 벌들이죠. 납땜 구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범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기적,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고속 동작에 매우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배선의 길이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요 솔드볼이 배선의 길이죠. 기생 인덕턴스나 저항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신호 지연이 감소되게 됩니다. 2013년경에 SK 하이닉스가 중심이 돼서 소위 칩과 칩 사이를 관통 비아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스루 실리콘 비아 방식의 패키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HBM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우선 이 TSB, 스루 실리콘 비아 방식이란 이 칩들을 매우 얇게 랩핑하게 됩니다. 얇게 갈아내죠. 그 다음에 이 칩 안에 관통 비아를 만들죠. 그래서 관통 비아를 만든 뒤에 상하, 뭐 이게 6장이든 8장이든 이런 그 칩들을 요 사이에 작은 범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하는 3차원적인 패키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와이어 본딩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반도체 칩의 패드 영역에서 리드 프레임까지 골드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플립칩 방식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요 칩의 한 면에 작은 솔더볼들을 배열시켜서 우리가 뒤집은 뒤에 PCB와 같은 패키지 기판 위에 정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연결시키게 되고요. 그 위에는 에폭시와 같은 수지 재료로 최종적으로 봉합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패키지 안에 있는 칩들과 패키지 외부에 PCB 회로와의 연결을 도모하는 핀이나 볼 또는 범프들, 이런 것들이 다 I/O의 경로들이죠. 이런 그 그리드, 이걸 우리가 그리드 간격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격들이 점점 촘촘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70년대에 이 핀 형태로 전기를 공급하고 받아들였던 이런 패키지의 경우 핀 사이의 간격, 피치는 1mm를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 BGA 방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요 간격은 1mm보다 더 작아지게 됐고요. 최근 들어 이 HBM과 같이 아주 마이크로 범프, 작은 범프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면서 이 범프 간의 간격은 0.1mm보다 작은 그러한 시대에 도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그 스루 실리콘 비아 형태의 패키징을 D램에 그대로 적용해서 또 동시에 시스템 인 패키징 방식을 접목시킨 그런 제품이 바로 H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BM은 패키지가 다 완료된 제품이 아니죠. 반 패키징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업체, 즉 로직을 생산하는 시스템 업체가 메모리 업체에서 만든 메모리 칩을 보내게 되면요, 인터포저라고 불리는, 여기 보면 패키지 기판과 칩들 사이에 중간 기판에 해당하는 인터포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실리콘 웨이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모리 업체에서 만든 HBM과 같은 칩과 TSMC다. 그럼 TSMC가 만든, 자체적으로 만든 그 로직 칩이 있을 거 아닙니까? GPU라든지 CPU 같은 그런 시스템 IC 칩을 인터포저 위에 나란히 붙이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우리가 패키징을 시스템 인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패키징 상태에서 시스템을 구현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2.5D 패키징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메모리 칩은 3차원적으로 TSV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로직과 메모리와 같은 이런 칩들은 2차원적으로 인터포저 위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2차원과 3차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HBM은 지난 2014년 이래 AMD와 SK 하이닉스가 협력해서 오랜 노력을 통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명확한 표준이 없었죠. 말 그대로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단순했습니다. D램의 용량과 데이터의 전송 속도, 즉 밴드위스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D램은 적층하는 3차원적인 패키징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D램과 오른쪽에 보시는 로직 칩은 인터포저라는 중간 기판을 통해서 2차원적으로 연결되는 2.5D의 패키징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림에서 보이는 이런 시스템의 공정은 반도체의 직접 회로 공정이 아니라 각 칩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래픽 또는 AI 가속기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불러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3차원으로 적층된 D램이 있고요. 이 D램이 베이스 다이라고 불리는, 보통 로직 기능을 갖고 있는 다이들이 바로 이 베이스 다이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H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지금 로직 칩, GPU나 CPU 등등의 로직 칩들이 안착하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HBM이나 로직 칩들이 갖는 요 범프들의 간격은 매우 좁아요. 그래서 이런 좁은 범프들을 아래쪽에 요 플라스틱 재질의 패키지 기판이 직접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촘촘한 회로 기판을. 그래서 이런 촘촘한 회로 기판을 어디서 먼저 구현하느냐? 실리콘이라는 중간 기판, 인터포저라고 불리는 이 기판 위에 이런 촘촘한 그리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회로 기판을 먼저 구현해주고, 이렇게 인터포저를 통해서 최종 패키지 기판에 연결되고, 이 패키지 기판이 나중에 외부로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이 HBM의 단면도를 보고 계시고요. 메모리 부분만을 보게 되면 HBM 영역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D램 칩들이 이렇게 TSB라는 수직 관통 비화를 통해서 연결된 이런 메모리층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층이 있죠. 가장 아래쪽에 놓이게 되는 메모리를 지원하는 로직 성분이나 전원 신호 관련된 회로 영역들을 여기에 넣게 되죠. 그리고 요 D램 칩과 칩 사이 연결하는 요 마이크로 범프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또는 로직 다이를 인터포즈에 연결할 때도 요 작은 마이크로 범프들을 통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칩과 메모리 칩을 연결하는 것은 관통하는 비화, 이 사이에 금속을 채워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수직 상태에서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PHY, 파이란 피지컬 레이어 IP 인터페이스의 약자고요. 일종의 회로 영역입니다. HBM 영역과 로직 영역 간에 우리가 데이터 전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데이터 전송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 전송과 수신을 담당하는 회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HBM은 반제품입니다. 결국 CPU와 GPU 등의 로직 칩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 시스템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특히 이론상 칩 하나에 메모리를 더 많이 넣을수록 명량이나 성능은 더 좋아지지만 그만큼 기술적 어려움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HBM의 메모리 용량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성능과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키지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한 패키지는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전자기기에 잘 맞는 형태로 제작하는 공정을 의미하고요. 이에 맞게 우리가 외형을 가공하고 제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약하면 HBM이란 일단 높은 대역폭을 통해 데이터의 이동 과정에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이런 D램을 수직으로 집적함으로 인해서 공간을 매우 최소화할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 장점 외에도 전력의 효율성을 우리가 기존의 D램보다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그리고 공정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율을 우리가 얻는데 여러 복병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 제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들이 초대형 이런 생성 AI의 흐름에 맞춰 본격적인 HBM의 시대를 같이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구조를 살펴봤고요. 다음 동영상 편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HBM의 공정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칩 사이즈는